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농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농업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25년 동안 주장해온 농업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농산물이 더 많이 수입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농업 선진국에 비해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 문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김문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의 광주전남연맹 김성보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안대학교 경영학과 정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연구원의 조창환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이 전라남도 의회가 김 의원님께서 대표자를 발의하셔가지고 이 개도국주의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결의문도 채택하고 하셨는데 예, 정부가 뜻을 받아들여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입장이 어떠십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촉구 건의안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김 처장님, 아무래도 이제 뭐 김 의원님께서도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시긴 합니다만 농민단체를 대표하고 계시니까 이번 농업 어떤 이 정부의 결정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정부의 WTO 그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서 저희 농민들은 굉장히 실망과 걱정이 많습니다. 뭐 그것을 단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25일 그 서울 정부 종합창사 그 앞에서 바로 정부 발표가 오전 9시에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개도국지 포기 선언을 들으면서 하늘이 무너져라, 이렇게 땅이 꺼져라, 정말 이렇게 어두운 이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농민들의 슬픈 표정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이번에 개도국지 포기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농민들 또 농민을 대표해서 전라남도 의회에 가 계신 의원님 얘기도 들어봤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이번 조치가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라는 얘기가 보도가 자꾸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우선 이제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일이 벌어진 과정하고 그리고 네.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난 7월 26일 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메모, 이를테면 지시라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WTO 이사회에 지금 그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그 지위를 철회하도록 좀 요청을 해라라고 해서 그 USTR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제 그걸 시행하게 되고요. 미국이 그때 이제 밝힌 건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그 대상 국가들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약 11개국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 사람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특히 그 농업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그 문제, 또 뭐 여러 기타 보조금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그 두 나라를 그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여러 주변 세력들을 지금 어떤 정리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WTO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WTO를 어쩌면 그 체제 자체를 붕괴시켜버리고 선진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 체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본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제 이 정부의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이 개도국 지위를 철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미국 무역대표부가 4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G20 국가, OECD 국가, 그리고 세계은행이 인정한 고소득 국가라든지 아니면 자체 무역 그 규모가 전 세계 교역량의 0.5%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유일하게 전체가 다 해당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그 철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명분이 좀 없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한미 방위금 분담이라든지 지소미아, 또 이제 한미 FTA도 추가적으로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그 철회를 거부할 경우에는 미국과 좀 불편한 상태에서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농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포기하지 않지만 미래 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세계 무역 규모에서 13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왜 개도국 지위를 얘기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농업 분야만큼은 지금 세계에서 5번째로 그 무역 적자가 많은 농업 분야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을 좀 더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우리 국내적으로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정기용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4가지 기준이라는 게 무슨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니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정한 그런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국제 상황에 어떤 변화도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드는데, 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이 미국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기훈 교수님의 말씀에 덧을 붙이면 네. 원래 이제 이게 2015년도 나이로비 협상에서 이게 이제 농산물 수입국과 선진국의 수출국에 참여한 이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 수입국 같은 경우는 D-Day 협상을 지속하자. 그리고 이제 그 농산물 수출국 입장에서는 어찌 말씀드린 보조금과 개독이라는 지위를 새로 정리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WTO라고 하는 기범이 사실상 폐기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이런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중국과의 통상 정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국이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2017년도 회계년도에 중국이 자국의 농업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100억 달러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 2025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선진국의 어떤 제조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전략을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어떤 견제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 보면 WTO가 D-Day 협상이 2001년도에 시작됐는데 18년 오늘날까지 전혀 지금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예를 들면 WTO에 168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각 나라의 상황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게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2년이 걸리고 나면 이게 또 각 나라가 자국에 대한 의회에서 이제 비준을 받게 된 시간이 최소한 2년 걸린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라운드가 새롭게 출범하게 하는 기준이 최소한 2025년도 이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한 5년, 6년 정도는 그동안에 시간을 볼 수 있는 타임이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우리가 95년도에 WTO 가입하면서 개도국 지위를 우리가 획득했기 때문에 새로운 라운드에서 어떻게 규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보면 미래의 어떤 개도국에 대한 역할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라운드는 빨라봐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5년, 늦으면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출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큰 나라들을 상대로 뭔가 전략을 펼치는데 한국이 좀 끼어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러나 뭐 현실에 지금 닥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정 교수님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 가운데 지금까지의 주의는 유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의 개도국 지위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농업 분야 협상이 19년째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는데 그 동안은 아직까지 새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WTO가 개혁에 합의하고 새로운 농협 협상이 체결됐을 경우는 그때는 그 개도국 지위조차도 새롭게 협상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개도국 지위를 현재 입장에서 주장할 수도 없을 것이고 상대 국가가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제 WTO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무역기구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우리가 이제 그 개도국 지위라고 하는 게 농업 분야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농업 분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WTO를 대체하는 기구나 WTO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이제 다자간 협정이 아닌 여러 가지 쌍무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 그 FTA와 같은 그런 쌍무 협정에서는 사실은 이 개도국 지위라고 하는 게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어떤 그 무역 규제라든지 관세 장벽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 7년 정도의 시간은 벌 수 있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그 어떤 협상이 타결되거나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이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은 굉장히 이제 실망하셨고 또 많은 국민들도 실망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이대로 제대로 이행되기에는 앞으로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차분히 준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저희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 뭐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저희 것 같아요. 나라가 예. 그 개도국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WTO가 출범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가트 18조 B항이라고 하는 조항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출범 당시에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하는 국가들은 개도국을 자기 선언제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8년 동안에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당시에 국가에 적용받았던 것들이 경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당시에 당시에 WTO를 2001년도에 가입할 당시에 GDP가 2,000불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0,000불입니다. 그러면 월드뱅크가 주장하는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12,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볼 때는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 수준에 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싱가포르이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GDP가 82,000불입니다. 근데 그 나라도 개도국지위를 현재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의 압력에서 이제 싱가포르가 우리들도 개도국지를 이제 않겠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나라가 35,000불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한 두세 배 더 많은 국가들도 개도국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8년 동안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GDP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18년 전의 규정이 현재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개도국을 선진국으로 가면서 또 자유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개정을 요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당장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김 소장님 농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엔 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WTO 개도국지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외고 갑작스럽게 진행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7월 26일 날 트윗으로 해서 왜 선진국이면서 개발도상국의 특혜를 받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던진 것인데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지난 10월 25일 날 포기 선언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트럼프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이 정가에서는 미국 트럼프 탄핵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이 정책에서 성과들을 가시적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한 측면에 있어서 중국이나 인도를 겨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특히 개도국지위라는 포기라는 이런 문제를 문제 삼아서 자기들의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는 측면 또 한 가지로는 또 이렇게 자동차 수출
협상에서 관세를 갖다가 매기겠다는 이런 으름장으로 사실상 이건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개독지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취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농민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김 의원님, 예. 이제 개도국주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개도국주의를 주장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아오고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농산물 세벌을 보면은 1,600개 품목이 있습니다. 아, 그 중에 1600개. 예, 1,600개 품목 중에서 약 12%가 특별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그 품목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관세 혜택을 매길 수 있도록, 그래서 쌀, 고추, 마늘 같은 주요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쌀이 112%, 좀 그렇게 512%, 513%, 참깨가 630%, 뭐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던데 예, 사실 뭐 관세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동안의 농업은 좀 유지가 잘 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를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가 있었고, 만약 이게 특별 품목이 제외된다면 쌀 같은 경우는 513%에서 약 한 150%로 낮아지게 되고, 네. 마늘 같은 경우는 360%에서 관세율이 약 한 110%대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마늘, 고추, 뭐 대파, 양념채소들은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은다고 그러더라도 생산비 원가도 건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도래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을 포기해라, 이런 경고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관세가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수입 농산물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으로 지금도 싼 수입 농산물이 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국내 생산 농산물하고 가격 경쟁은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라고 한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뭐 지금 농촌 어려운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가 농업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안의 정책을 여태까지 내놓지를 못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 개도국주의 포기로 인해서 이제 농정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농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촌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낙연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 개도국주의 포기를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런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그럼 과연 우리 농업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차장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시길 바라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 한국 농업의 농업 정책을 갖다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굉장히 전환을 시켜 나갈 것으로 사실 기대가 좀 많았습니다. 뭐 다른 이렇게 뭐 대통령 선거를 통해 된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 이제 그 촛불 항쟁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농업이 뭔가 이렇게 수입 농산물의 시대에서 벗어나고, 또 그리고 그동안에 이 각종 이제 농업 보조금의 그 굉장히 제한된 그 예산의 제약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뭐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돌아오는 농촌, 그리고 사람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 이런 분명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그 철학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농정이 이렇게 새로 혁신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현재 이번에 상황을 당면해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그 기획재정부 관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의지도 살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우리의 한국 농업의 농정을 근본적으로 다시 후퇴시키는 좀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농정이 다시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전체 우리 한국 농민들을 만나기 위한 대통령부터 또 농림부 또 이렇게 기획재정부의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 실제로 현장의 농민들을 만나보면은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든지 실제로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에 다 봉착해가지고 얼마나 그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실제 현장에 와서 느껴봐야만이 우리 한국 농업을 갖다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봐집니다. 농촌이 어렵다. 지금 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농가 소득이 도시 소득이 한 63%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참 어렵긴 하죠, 농촌이. 김 의원님, 이번에 만약에 쌀 관세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이 지역의 피해는 어느 정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전라남도가 쌀 농사의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데 전남에 또 농지가 논이 약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도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쌀이 무너진다면 전남 농업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13개 품목이 전국에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품목 중에 쌀, 고구마, 밀 이거는 놔두고라도 지금 과일이 5개 품목, 그 다음에 노지채소입니다. 양념 노지채소 5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5가지가 지금 현재 한 3년 동안 폐기하고 갈아엎고 생산 원가도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개도국지 포기로 인해서 새롭게 농정을 만들어내고 농업정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전남은 농도라는 그 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전남이 실질적으로 190만의 현재 인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는 아까 교수님들 두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6년간의 기간 정도가 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농업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전남의 농업은 또 대한민국 농업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 이 정부 지원이 지금 개도국지위를 포기하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보조금 문제도 전환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개도국지를 이제 그 포기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관세하고 네. 보조금의 이제 문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이게 이제 5년 동안에 최대 70%를 감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쌀 시장을 지난 WTO 이제 출범하면서 쌀은 예외 품목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완전 관세하러 하면서 513%라고 하는 고율 관세를 제가 매겼습니다. 이때에 513%라고 하는 것은 쌀과 민간 품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2004년도에 관세 감축했던 그 관세율이 지금까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만큼의 이제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입 농산물이 관세가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1조 4,900억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국내에 이제 감축 보조금이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45% 감축하게 되면 거의 한 8,10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한테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금액들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지난 20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 보면 명목 소득은 농가들 소득은 올랐는데 실질 소득은 이제 제자리 걸음이거나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20년 소득이나 지금 소득이나 거의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게 좀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실질적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없는 이제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구조를 좀 바꿔달라. 돈이 되는 산업으로 좀 살만한 산업으로 좀 바꿔달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한다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의해서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떨어지면 그거만큼의 정부가 보상해주면,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은 소득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큰 그렇게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런 그 부분에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2015년도에 농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갑작스럽게 가격 변동에 의해서 농가가 소득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보전해 줄 수 있는 가격 변동 지불금을 도입을 했고, 보험 제도를 갖다가 수입 보장 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든 소득이 떨어지든 이 두 가지 양자가 어떤 하에서도 미국 농민들이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도 이런 체제를 좀 구축해 달라. 대외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고 지속 가능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만들어 달라는 것이 농민단체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쌀이 우리가 작년도에 7조 원 정도의 이제 농업 생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나라가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약 HS 10단위로 해가지고 1600개 상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상위 20개 품목이 전체 농업 생산이 작년에 제가 한 48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0개 품목이 약 70%를 점유합니다. 그러다 보니 1600개 품목 중에서 20개 품목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20개 품목에 대한 대응 대책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제 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대책을 이와 특법을 됐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농민단체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역시 단기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농가들에 대한 안정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가능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면 그중에 핵심적인 과제가 이제 농업 인력이 굉장히 이제 고령화 분야가 됐기 때문에 젊은 인력이 어떻게 우리 농촌으로 들어와서 이 후계 인력을 어떻게 이제 육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식량 주권층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한 먹거리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겠냐는 문제. 또 미래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이 되어 있는데 첨단 농업 기술을 어떻게 우리 그 농업 분야에다가 적응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더 돈이 되는 산업으로 우리가 바꿀 것이냐는 문제. 그다음에 쾌적한 농촌의 어떤 이런 보존을 위한 대응 대책이 필요하는데,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유념해하실 부분들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비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농업에 주는 혜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맑은 수자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식량 주권을 지킬 수가 있고, 농촌에 있는 다양한 우리 5,000년 역사의 문명을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전부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이걸 전부 비용으로 환산을 합니다. 우리는 농업은 국민들에게 이걸 무상으로 줍니다. 근데 농촌진흥청이 작년에 이제 이것을 비용으로 추계해보니까 한 280조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예산이 515조 원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농업이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이걸 공익형 지불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농업이 주는 이와 같은 비교육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주는 그것을 국가가 이제는 농업에다가 이제 일정 정도는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대책들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통상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무역 관련해서요, 관세를 낮춰라는 거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정부가 주는 보조금까지도 다른 나라에서 그걸 관여를 하는 겁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 그 보조금 차원에서는 그 WTO 회원국의 의무 변동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 차원의 협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조금 문제는 관세와 달리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쭉 그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제 공익형 직불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는 사회가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그 혜택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율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저율 관세율로 갔을 경우에 농업과 농촌이 붕괴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현재 고율의 관세율을 지키고 있어도 농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앞으로 개도국 지위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농촌의 붕괴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단지 우리가 지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서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로 한 시점입니다. 그거 외에 사실 우리가 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이 고율의 관세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줄어드는 쌀 소비,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 쌀을 지금 생산하는 그 농가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WTO가 규제하는, 그래서 보조금이 삭감이 돼야 되면 농민한테 들어온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런 부분, 또 관세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을 넘어서서 진짜로 농촌을 어떤 산업 현장화하고 농업인을 직업화하고 그러려면 세대 교체도 돼야 되지만, 지금과는 전혀 발상이 다른,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혜택을 받는 만큼 농촌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단순히 지금 우리가 고율의 관세가 저율의 관세로 지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농촌이 느닷없이 붕괴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 즉, 관세 때문에 우리가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여러 요인들 때문에 농촌의 붕괴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세 이전에 농촌의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실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요. 그걸 이번에 그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자 하는 게, 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하시는 얘기, 총리나 부총리 하시는 얘기 보면 좀 구두선 같은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그냥 목표지향적인 그런 얘기만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 뭔가 뭐 핵심적인 거라 한두 개라도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그 조 박사님께서도 지금 그 직불제라고 하는 부분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직불제라고 하는 게 그 뭡니까? 이게 그 하우상박의 원칙이 아니라 그 하상 하박인가요? 그런 원칙이,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많은 혜택을 갖고, 또 중소자영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러게 되면 농업의 산업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붕괴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사실은 이런 그 직불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직불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공익 차원에서 이 직불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는 이게 단순히 농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재부라든지 우리 예산체계 전체가 한번 이걸 돌아보는 계기는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과 함께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전이 사실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런 걸 일일이 심사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까다롭거든요. 그러면서 뭐 전남의 입장에서도 한 번은 되고 한 번은 탈락하고, 이런 절차로 우리가 어떻게 선진 농업급의 뭐 2세대, 3세대, 4세대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농촌이 활성화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농업 현장을 우리가 그 자기가 자기 친구들이 다니는 직장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평생 직장으로 그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지 농업이 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그런 이때까지의 노력보다는 우선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의 그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뛰어넘는 이제 생각이 필요를 해야 되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7년이라고 한 세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빨리 갈 거라고요. 우리가 조금 여기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준비하다 보면 이 7년이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7년보다 훨씬 더 빠른 그 시간 안에 새로운 무역 체제가 우리한테 돌아와 가지고 굉장히 가혹하게 우리한테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대책을 지금 우리가 한두 개 내놓는 것보다는
대통령 직속의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성찰하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또 국가적인 노력이 우선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아마 우리 농민단체들도 단순히 지금 직불에 관한 문제, 관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운동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 중에도 나온 얘기고, 이 공익형 직불제, 이번에 이제 개도국주의 포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공익형 직불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 공익형 직불제란 얘기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공익형 직불제 사실은 실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올 연말에 공익형 직불제를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어떻게 공익형 직불제를 담아내느냐.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통과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실질적인 아까 그 소득의 계층이 있거든요, 농업에서. 그래서 중소농가들에게 핵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지지 않고 있는 자에게 더 많이 가는, 예전에 직불제처럼 논농업 직불제나 반농업 직불제처럼 그런 형태로 구조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민이 있어야 농업이 있는 것이지, 농업이 있는 후에 농민이 있는 건 아니고, 농민이 없으면 농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 제도가 개편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중소소득층이 지금 우리 시골 농촌에 보면은 논 2헥타, 3,000평, 뭐 6,000평 있다는 이유로,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450만 원 정도,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연소득이. 그럼 월 여러분 50만 원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형편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애우하는 수준의 공익형 직불제의 중소농가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진정한 농민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로 공익형 직불제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면적 기준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헥타르당. 이제 농경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받고, 네. 적게 갖고 계신 분은 적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폐지가 되고요. 예. 김 차장님께서는 이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형 직불제 지금 이제 홍당기 부총리가 WTO 포기 선언 발표하면서 굉장히 그 농민들에게 큰 꽃선물을 주는 것처럼 공익형 직불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홍당기 그 경제부총리가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에는 하나의 이 독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하고 있었던 쌀 직불금, 변동 직불금 제도를 폐지하는 골자로 한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사실 변동 직불금 제도가 폐지되어지게 되면 사실상 국가가 쌀 가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또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그 관여도 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 쌀 상인들에게 쌀 가격을 갖다가 맡겨보는 꼴이 되지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금액도 2조 2천억 원 많지가 않습니다. 애시당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익형 직불제로의 그동안 면적 중심으로 전개됐던 직불금 지급에 대한 형태를 좀 소농들에게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작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전환해 나가면서, 초기에는 이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5조 원 정도의 규모로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이 우리 농업을 갖다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또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5조 원이 사실 2조 2천억 원으로 내년 예산에 올렸다는 건 사실 이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직불제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 쌀 변동 직불금 제도를 폐지함으로 해서 사실상 농민들의 이 쌀 가격 지지를 정부가 포기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박사님, 지금 정부가 농업에 지원하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3조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직불제 이제 말씀을 잠깐 더 드리면 예. WTO 우리가 협정문에 의하면 시행령회가 이와 같은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금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내 보용 그 보조금이 있고 감축 대상 보조금이 있고 수출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축 대상 허용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각 나라가 농업 생산하는데 농업 생산과 가격의 절대 소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농가 소득이나 또는 그 면적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WTO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이제 그 지급 기준입니다. 그런데 허용 보조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경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문화 보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얼마든지 허용 보조로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EU는 2015년 이후에 모든 직불금의 정책들이 이와 같은 허용 보조 쪽으로 다시 말하면 환경에 대한 이런 직불금 쪽으로 이제 경관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 공익권 직불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EU나 또는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이와 같은 공익경 지표제를 통해서 농가 소득에 차지하는 이걸 통해서 이제 비율이 뭐냐면 미국은 한 10% 정도, EU가 한 20% 정도, 일본이 15%, 스위스가 한 50% 됩니다. 근데 우리는 EU 이 중에서 우리는 불과 한 5%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은 이미 공익형으로 가가지고 농가 소득을 탄탄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갔는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적고 거기에 대한 규제도 적기 때문에 그 규제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에 기여하는 그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문제점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을 보면 그래도 농민한테 주하는 것들이 기존에 지금 현재 515조 정도 되는 예산 중에 사실은 2015년 6년도까지만 해도 농업 예산이 한 4%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 지금 따져보면 한 3.7%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체 예산 중에 농업분에 갖고 예산이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거기에 따르는 직불금도 공익직불금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이런 예산을 확충을 최소한 4%에서 5% 수준까지는 좀 더 확보해 달라. 그러면서 공익직불제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는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도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익직불제에 대한 확대를 우리가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이 주는 이 비교육적 기능이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무상으로 이제 이것을 향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을 국가가 그것을 농민들한테 주는 다시 말하면 농업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선진국에서 이 비율이 앞으로 보면 농정이 핵심이 될 것이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이 보조금을 이와 같은 공익직불제로 갈 수밖에 없는. 다만 쌀 직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가격 변동 직분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쌀이나 논 지금 직분을 이제 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 직분을 고정 직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생산이라든가 같이 말하면 소득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WTO 이제 하위 법령에 위배가 되니까 이것을 공익형 직불제 맞는 형태로 개편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WTO 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공익형 직불제 외에 당장 농촌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만한 다른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정 교수님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경관 보조에 대한 이런 그 보조금 또 이런 것들이 직불금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면 사실은 이게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경관 보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뭐 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한 5% 이상으로 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5% 정도, 총 예산의 5% 정도를 농업, 농정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경관보조와 이 공익형 그 보조금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예산 문제거든요. 지금 5%에서 뭐 3%대까지 떨어진 것들을 총 예산의 5% 정도로 끌어올리지 않고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지금 보조를 얼마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큰 무의미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단체도 각각의 지금 그 관세에 관한 문제라든지요, 뭐 개도국 지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각각의 그 사실관계로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 주 박사님 말씀하신 지금 전체 예산에서 농업이 우리가 식량 주권,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최소한 예산의 몇 프로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그 농업을 지키는 운동이 좀 지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제 사실은 이제 농민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2015년도에 한중 FTA가 발효가 되면서 농어촌 상생기금이라는 것을 농어촌에 대한 대응 대책으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후 10년 동안에 1년에 천억씩 1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농어민의 교육, 그다음에 의료, 복지 이런 데다가 사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1년에 약 천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중에 3분의 2가 기업들, 3분의 1이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한테 정부가 대응한다 했거든요. 지금 3년 동안에 3천억이 모여야 되는데 실제로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대응 정책을 가지고 피해 보전을 한다고 하고 다양한 많은 대응을 냈지만 그런 약속들이 현재까지는 안 지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비용들을 통해서 어떤 농어촌에 있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그 뭐랄까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떨어지죠. 정부가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을 지원하게 해놓고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안 지켜지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법제화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고 경관보 그 말하는 것처럼 공익인 지불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후생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정부가 이제 준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 난개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따라서 그 이와 같은 그 시행하다 보면 당연히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농민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른 데 예산이 쓰여올 수 없도록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정부의 의지가 결국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때에 방점을 맞는 것이냐 아니면 순간에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한 쪽으로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 시간이 좀 더 끝나가는데 우리 김 차장님께서 농민단체 입장에서 이 상황을 만든 정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현재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해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이 그 촛불 정부가 들어섰던 첫 해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사람 중심의 그 농정을 갖다가 구현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농업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가지고 우리 이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방안들을 갖다가 제시하려고 이제 그 일환으로도 이제 공익성 직불제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12월 3일로 해서 그 내년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해서 지금 공익성 직불제도 통과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수 법안으로 통과시키는과 동시에 쌀 변동 직불금 제도가 바로 폐지되어 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입장을 새롭게 철회를 하고 새로운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그 농해수위 뭐 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쌀 목표 가격을 사실상 어느 국회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뭐 황주영 농해수 위원장님이 줄기차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전혀 이게 국회에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쌀 목표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막연하게 그 대책 없이 가는 것보다는 쌀 목표 가격을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여야 간에 이야기가 되어졌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21만 6천 원, 뭐 22만 원,
이렇게 뭐 자유한국당도 24만 원 또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쌀 목표 가격을 유지시키고 공평 직불제를 이번 부수 법안에 같이 동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새롭게 짜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현재의 그 농민들로부터의 이런 그 신뢰를 더 이상 쌓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민 대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얘기 좀 들어보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한 6, 7년 정도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개도국지 포기를 계기로 농민을 살리는 새로운 종합적인 사회적 인식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토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말에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건데요. 농업이 주는 의미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렇다고 농업을 단순히 산업적인 의미로 경제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농촌은 생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또 공동체의 보루이고 또 도시민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결정을 농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